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2월 25일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온 가운데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정부가 이사 부동산 대책과 광명 시흥 신규 택지 지정 같이 연이은 공급 카드를 내놓으면서 시장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공급 확대 시그널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국 금융 전문가이자 신대공황의 저자인 제임스 리카즈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 지금이 대공황이나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반복될 것에 대비한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유통명가 롯데가 부진 탈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해결에 나서야 할 신동빈 회장의 리더십은 자취를 감췄고 경영 환경마저 녹록지 않아 가시밭길 행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주열 총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로 6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부양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역시 3.0%로 유지했지만 백신 접종과 추경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저희들이 정부 방역 당국의 어떤 계획치, 전망치를 저희들이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추경은 아직 지출 내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고 집행이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봤던 성장 전망치를 좀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을 1.0%에서 1.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최근 국제 유가,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 흐름과 전월세 가격 강세 등을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한은은 아직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플레이션 1%대 물가 상률이 물론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죠. 국내에도 제가 아까 해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도 어떤 수요 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 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우리나라 실험국이 될 가능성에 대해선 CBDC를 발행하더라도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국내는 원화 기반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며 그렇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전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실효화한 수준으로 낮아진 기준금리를 감안할 때 적어도 연내까지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전국 집값 상승률이 최근 몇 주째 미미하고 거래량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여기에 6번째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급 신호가 더해지면서 매수 심리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인규 기자입니다. 2월 4주차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 대비 0.08%. 강북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관망세가 몇 주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 만에 집값이 1.05% 올랐던 경기도 의왕시의 상승률도 1% 아래로 내려갔고 지난주보다 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전국 4곳에서 8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도 12,275건으로 전달보다 24.2% 감소했습니다. 집값 상승률 축소와 거래량 감소는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단순 계절적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사 대책 등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공급 신호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에 집계된 집값 가격의 상승률이 둔화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지금의 집값이 일반인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안 심리를 잠재운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기 빠른 감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 등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 안정을 의도하는 정부 정책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택 공급안인 광명 시흥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됩니다.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1분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계획대로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지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공급 신호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효하다면 실제 공급 속도가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못 미칠 경우 부작용 역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장이 급변하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한국경제TV가 신대공황의 작가이자 미국 국방부 국제경제자문위원인 제임스 리카즈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팬데믹 이후의 경제와 투자 전략을 진단해봤습니다. 김태학 기자입니다. 제임스 리카즈 자문위원은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직면할 위기를 30년대 대공황에 비유했습니다. 90년대 말 아시아발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한 위험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Some statistics from the Great Depression, the stock market then fell 89.2%, not 30%, but 89%. That's a real crash. Unemployment was higher, et cetera. And they said, this isn't that bad. And I said, well, what you're missing is you're right about those numbers, but it took 4 years to play out. This has only been 1 year. So call me a year from now, call me 2 years from now and see where we are. 더 큰 문제점은 이 위기가 짧은 시간 내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번 위기의 영향이 길게는 3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리카즈 위원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주식과 현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일본 국채같이 디플레이션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자산도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Deflation first. Perhaps for the remainder of this year, and then inflation will come along perhaps next year. So you need, but the timing is unclear. So you need a portfolio that's robust to both. 그동안의 저서를 통해 금 보유를 꾸준히 주장해왔던 만큼 포트폴리오의 10%를 금에 투자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급격하게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 중이지만 통화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굴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의 태생적 한계라는 분석입니다. Bitcoin buys more and more of the economy. That's why Bitcoin price is going up. But that's deflationary. Bitcoin cannot be a reserve currency. 더욱 자세한 내용은 26일 11시 30분 방송되는 글로벌 사인즈 제임스 리카즈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쌍용자동차 매각 협상이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시점은 다가오고 있는데 부품 공급 중단으로 공장이 멈춰서면서 인수를 희망했던 미 HAAH 측이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협력업체들이 부품 공급을 거부하면서 공장 가동을 잇따라 중단한 쌍용차. 단기간에 빚을 줄이고 신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P플랜으로 가기 위해선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부품 공급이 재개되기 위해선 밀린 납품 대금부터 지급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수 주체인 하 오토모티브와의 협상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당초 하 측은 22일까지 추가 실사를 마치고 투자 이행 결정문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25일 현재까지 입국 관련 일정조차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쌍용차의 회생 절차 개시 시점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쌍용차는 ARS 프로그램,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 절차 개시 시점을 이달 말로 늦췄습니다. 이달 말까지 하 측과 매각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매각을 전제로 추진됐던 P플랜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월말까지 쌍용차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법원에 재차 회생 개시 보류 신청을 하고 매각 협상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의지도 확인된 만큼 벌어둔 시간 동안 채권단의 추가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은 쌍용차의 부채 규모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하에게도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시간을 끌수록 협력업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지원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재계 순위 5위 롯데의 상황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실적은 고꾸라지고 유통 명가로서의 지위마저 갈수록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딱딱한 기업 문화 속에 혁신이 사라지면서 신동빈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시민들에게 롯데 하면 떠오르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택배로 하면 좀 그러나? 택배, 그렇죠. 택배 같은 거나 뭐 롯데월드. 네, 예, 롯데월드나 롯데타워. 롯데리에요. 롯데 제과예요. 유통과 화학을 양대 축으로 그룹을 이끌겠다던 신동빈 회장의 포부와는 달리 롯데쇼핑이나 롯데케미칼이라는 이름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롯데쇼핑이 2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것도 코로나19 때문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룹의 핵심인 유통 부문이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주식시장에서도 찬밥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이른바 4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재계 5위 롯데는 오히려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나마 업황이 좋았던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등 화학 계열사를 제외하면 시가총액이 20%나 하락해 체면을 구겼습니다. 24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30위 안에 롯데그룹 계열사는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석유화학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이 31위로 가장 높았고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84위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나 현대의 전기차, LG의 배터리와 달리 롯데는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롯데가 겪고 있는 위기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기업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삼성, 롯데 직원 대우하는 게 조금 이렇게 안 좋다라고 소모품으로 이제 여긴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롯데를 마지막으로 선정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앞으로 5년간 200여 개 점포를 정리하는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온을 출범시키며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과 마인드로 지금 이 치열한 이커머스에서 과연 경쟁할 수 있겠느냐, 쿠팡과 네이버랑 싸워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룹이 처한 상황에 비해 신동빈 회장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야구단 인수를 위해 최태원 SK 회장을 직접 만나 설득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나 새로운 개념의 백화점으로 승부수를 띄운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과 같은 파격적인 행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해 가장 오랜 기간 왕자 자리를 지켰던 유통명가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신동빈 회장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롯데그룹의 장기간 리더십 공백은 그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롯데쇼핑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롯데쇼핑의 상황과 앞으로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네. 이 롯데쇼핑도 지난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쇼핑은 지난해 매출 16조 원에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쇼핑이 영업이익으로 3천억 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00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특히 주력 계열사인 백화점의 타격이 컸는데요. 백화점 매출을 보면 2조 6,5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 줄었고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300억 원으로 37%가량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 3천억 원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감이 오질 않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뭐 3천억 원을 벌기는 했지만 그 장부상의 단기 순손실이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 영업해서 번 돈을 다 까먹고도 7천억 원이 마이너스다. 다시 말해서 그 영업의 손실이 1조 원이 가까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그 부실 점포들의 가치 손상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손실이 1조 원이다. 타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실 점포 가치 손상분이 반영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게 점포를 그만큼 많이 정리했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마트, 슈퍼 할 거 없이 오프라인 점포 100여 곳이 넘는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당초 계획했던 거에 한 절반 정도 실행을 한 거고 앞으로 3년 안에 100곳의 점포의 문을 더 닫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700곳에 가까웠던 점포 수가 30%가량 줄어드는 셈이고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기순 손실 7천억 원이 바로 이런 그 부실 점포들의 그 자산가치 손상분이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으로의 그 무게추가 확 이동이 됐었는데 좀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경영산의 판단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그 점포가 줄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그룹 내에서 직원들의 어떤 일자리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롯데 쇼핑에서 일자리를 잃은 직원만 3,000명에 달합니다. 이거는 3분기까지 얘기고요. 예. 연말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다가 올해도 대대적인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정이 돼 있는 만큼 노조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룹 내 이제 쇼핑 여러 계열사들의 노조들이 뭉쳐서 이제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예. 이들은 이제 롯데그룹의 경영 실패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서 좀 발빠르게 체질 개선을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까? 네, 뭐 롯데 쇼핑이 그동안 워낙 외형 성장에 이제 주력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 특히 이제 주력 채널인 백화점을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전국에 신세계 백화점이 12개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16개가 있고요. 롯데백화점은 혹시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CG에 나오는데 거의 한 2배네요. 32개. 2배 이상이죠. 네. 두 배는 아니고 이제 2개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네. 32개. 그런데 이 점포 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의 전체 크기는 크겠죠. 하지만 이게 점포당으로 나눠보면 네. 지금 이제 CG 보시는 것처럼 롯데가 가장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타사 대비 점포는 많은데 수익성은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을 판가름하는 주요 요인이 VIP입니다. 상위 1%가 전체 매출의 한 25%를 차지하고 20%가 80%를 차지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예. 이 VIP들이 주로 찾는 건 명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명품을 보면 그나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백화점 실적을 떠받쳐줬던 게 이제 명품인데 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에르메스 있지 않습니까? 명품 예. 중에 명품이라고 불리는 에르메스가 국내 매장이 8개가 있는데 신세계에는 아까 점포가 12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8개의 에르메스 중에 4개를 신세계가 가져갔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32개의 점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르메스를 한 곳밖에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상징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지난해 이제 대구에서는 대구 롯데백화점에 입점을 해 있었던 명품 브랜드가 다른 경쟁사 브랜드로 넘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유치가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게 점포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네. 이유 때문이라고 하시죠? 이게 뭐 인력적으로 좀 맨파워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점포의 입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 모셔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협상도 그만큼 더 까다로운데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점포 전략이 그 주는 이미지 이게 좀 협상에 영향을 미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오히려 너무 이제 점포가 많다 보니까 이미지가 고급 이미지를 가져가기 어렵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부터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쪽이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도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대 이해합니다. 예. 지난해 4월에 롯데가 이제 7개 쇼핑 계열사를 합쳐서 통합 쇼핑 플랫폼인 롯데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돈도 3조 원이나 쏟아 부어서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영 신통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예, 이제 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액을 이제 GMV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롯데 쇼핑의 GMV는 지난해 7%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지난해 그 GMV 성장률이 평균 20%입니다. 네. 그 신세계나 쿠팡 같은 곳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이제 40%에 육박하고요. 근데 롯데는 여기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월간 활성 이용자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롯데온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 예. 이 이용자 수가 쿠팡의 5%밖에 안 된다.
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핵심은 불편해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담당 사업부장, 롯데쇼핑의 담당 사업부장이 사임을 했고요. 그 해당 사업부는 지난해 그 영업 손실 1,0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왜 유독 롯데만 이렇게 온라인 전환이 좀 늦는 건지 궁금한데 비대면 트렌드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거잖아요. 네, 제가 취재한 바에로는 이제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그 부서가 그러니까 계열사 간 매출 장벽이 좀 높다. 그래서 좀 통합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좀 미뤄왔다. 이런 얘기들을 들려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백화점이나 온라인 뭐 가릴 거 없이 다 지금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 것 같은데 유통 명가라는 말이 그렇게 따지면 벌써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팬데믹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실적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기저 효과도 있고 또 이제 구조 조정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당장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실적 개선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들을 여러 개 내놓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실적 개선의 속도나 폭을 이제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여의도에 그 축구장 13개 크기의 초대형 백화점을 만드는데 예. 뭐 이제 마포나 용산이나 뭐 동작이나 할 거 없이 뭐 여의도 한강다리가 닿는 어디면은 다 그 쇼핑 수요를 다 흡수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야구단 인수가 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예. 또 이제 최근에 그 정용진 부회장이 네이버의 이혜진 창업주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유통가에서는 이 둘이 만난 게 앞으로 이제 그 손잡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뭐 그 제휴가 임박해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대백화점의 쿠팡의 신세계의 이 롯데의 경쟁 상대들은 하나같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일보다 다소 줄면서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6명 늘어 누적 88,5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백신 접종이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개시됩니다. 한편 당초 내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개편안 초안은 방역 상황을 감안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 5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 5천억 원 플러스 알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라며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6,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 민간 투자 실행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는 등 관련 분야 R&D와 생산 기술을 확충할 계획인데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유럽 허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동반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전국의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현지 진출 또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2기 신도시로 조성된 김포 한강신도시입니다. 이곳 일대는 조성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부족한 교통망으로 인해 매일같이 출퇴근 교통전쟁이 벌어지는 곳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교통망을 체험해보며 신도시 교통편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김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전철인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오전 7시가 넘어가면서 승강장에 서울로 출근하려는 직장인들이 늘어납니다. 열차가 도착했지만 승강장의 절반가량은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 또한 3번이나 열차를 보낸 뒤에야 간신히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두량으로 편성된 경전철에서 출퇴근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7시 정도부터 한 8시 반까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타봤는데 거의 매 시간이 다 혼잡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증량하지 않는 이상 뭐 시간을 조정하거나 해서는 혼잡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불편하죠. 아침 출근 시간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2번, 3번까지도 기다리죠. 다른 이기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동탄 이신도시의 한 버스 정거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안에는 아직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리고 기다리고 계속 달리고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전철역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서동탄역까지 이동하는 데만 버스로 17정거장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이기 신도시의 교통망이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당 신도시 주민들에게 교통 현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버스가 많이 없어서 불편한 편이고 배차 간격도 길어서 교통이 불편하다고 체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 들어설 3기 신도시에서는 지금 같은 교통 불편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입주 초기의 교통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실제 정부 계획상 3기 신도시 입주와 철도망 구축은 수년의 시차를 보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2024년 입주를 시작하지만 송파 하남 도시철도는 2028년 개통이 목표. 고양에서 서울을 잇는 고양선은 2027년에 완공 예정인데 고양 창릉 신도시 입주는 2025년입니다. 특히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3기 신도시의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입주와 교통망 구축의 시차는 더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최근 발표된 광명 시흥 신도시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신규 수도권 택지는 사실상 교통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A 노선은 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돼 일부 구간 공사가 멈춰섰고 북한산 구간은 공사 허가 문제로 잡음이 나오고 있어 초기 목표인 2023년 개통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 GTX 역사 신설을 둘러싸고 국토부, 서울시, 자치구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역마다 신설역 유치를 원하고 있어 자칫 GTX가 수도권 완행열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베더타운화식으로 주택부터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망과 탁지를 개발하는 그 시점 차가 탁지가 더 빠르게 준공되다 보니까 교통망이 불편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교통체계가 없다 보니 신도시를 두고 수도권 외딴섬이란 오명이 생길 정도입니다. 10년 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주택 공급 속도 못지않게 체계적인 교통망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조정을 딛고 크게 반등하면서 전 업종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탄소 소재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이 탄소 소재가 미래 첨단 산업의 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소 소재라는 게 정확히 무슨 개념입니까? 네, 탄소 소재는 말 그대로 탄소로 이루어진 신소재를 뜻합니다. 네. 초경량
중량, 고강도, 고전도성을 보유해 기존 소재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탄소 섬유나 그래핀 등이 대표적입니다. 말씀하셨듯 탄소 소재는 이제 미래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소재 전문 기업 1,600여 개를 육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소재인 만큼 용어가 어려워서 딱 네. 와닿진 않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렇다면 탄소 섬유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 총리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이 정 총리가 들고 있는 게 효성이 탄소 섬유로 만든 자동차 휠입니다. 네. 탄소 섬유는 이제 철과 비교해서 무게는 한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한 10배 정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강철보다 인장 강도가 강해서 폭발 위험까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강철보다 우수한데 가볍기까지 하다 보니까 철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대체제로 활용될 수 있어서 꿈의 소재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설명만 들어도 꿈의 소재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효성 그룹사들이 다 이런 첨단 산업들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룹사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정 총리는 효성 첨단 소재 공장을 방문한 거죠? 그렇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국내에서 탄소 섬유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정 총리가 방문한 이 전주 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소 섬유가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효성 측은 전주 공장에 총 1조 원을 투자해 탄소 섬유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이나 지금 투자를 해놨다면 수요도 좀 어마어마하게 늘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 수요와 또 향후 수요를 추정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항공 우주용으로 한 2만 톤 정도가 쓰였고 네. 산업용과 스포츠용으로는 각각 8만 톤, 1만 톤 정도 넘게 쓰여서 총 12만 톤 정도의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탄소 섬유가 19만 톤 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탄소 섬유가 수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 연료 탱크의 소재로 주목받아 더욱 활용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섹터만 정리를 해드려도 항공, 우주, 스포츠, 레저, 또 산업 분야가 나왔고 여기에 수소 전기차까지 포함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수소 승용차 한 대에 탄소 섬유가 60kg 정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수소차를 연 100만 대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6만 톤가량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더군다나 버스의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보다 탄소 섬유가 2배 이상 쓰인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증권업계에선 중장기적으로 탄소 섬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설명도 다 좋지만 수소 전기차에 들어간다 이 설명이 아무래도 또 다른 설명들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또 이런 수소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수혜도 같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효성 첨단 소재는 올해 하반기부터 현대차 넥소에 탄소 섬유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대신증권은 현재 4천 톤인 연간 생산 능력을 중장기 목표치인 한 2만 4천 톤까지 끌어올릴 경우 탄소 섬유에서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천억 원, 1천억 원 이상 나올 것이라며 보시다시피 목표가를 45.6%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네요. 확실히 정 총리가 탄소 섬유 공장을 간 이유가 있다 싶은 또 이야기인데 확실히 탄소 섬유가 효성의 또 미래 성장 동력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댓글을 살펴보다 보니까 네. 선생님 같다라는 평가가 많던데요. 보셨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중간평가 내지는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전에 말했던 아라미드나 타이어 코드 설명 기억나시나요? 근데 사실 저희가 또 매일 다른 그렇죠. 기업에 매일 첨단 산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헷갈려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미드는 항공기나 광 케이블 등에 쓰이는 고기능성 슈퍼 섬유입니다. 네. 총알도 뚫지 못하고 이 타거나 녹지 않은 내열성과 아무리 힘을 가해도 늘어나지 않는 뛰어난 인장 강도를 가진 섬유라고 합니다. 네. 또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 속에서 뼈대 역할을 하는 고강도 섬유 보강제고 하이브리드 타이어 코드에는 아라미드가 들어갑니다. 이 설명 들으니까 저희가 코오롱인더 얘기할 때 한번 맞습니다. 들어본 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제품 모두 효성 첨단 소재 대표 제품입니다. 효성은 지난해 4월부터 아라미드 2,500톤을 추가로 생산할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까지 증설을 마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베스 투자증권은 내년 매출액 한 1,500억 원과 영업이익 22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증량과 증설을 빠르게 할 경우에는 2, 3년 안에 매출 2천억 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7월부터 본격 양산이면 빨라도 하반기부터야 효과가 좀 나타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효성 첨단 소재는 2000년부터 글로벌 타이어 코드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와닿게 설명을 해보자면 세계 승용차 2대 중 한 대는 효성 첨단 소재의 타이어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증권업계에선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타이어 코드 부문의 실적이 부진했지만 최근 업황 개선으로 가동률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올해는 타이어 코드 부문 실적 정상화와 또 아라미
아라미드 증설 효과로 이익 증가세가 뚜렷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싶은데 증권가 평가도 긍정적이고 목표 주가도 많이 올려 잡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키움증권은 43만 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37만 5천 원, 대신증권은 34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 주가 쭉 살펴봤지만 효성 종가가 오늘 29만 원이라는 점은 또 기억을 하셔야겠고 장기 전망까지 쭉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 시간인데 사실 탄소섬유 얘기 듣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또 네. 다른 기업 없습니까? 그럼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를 개발 중인 한화 시스템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택시가 사실 중국에서 개발이 됐다라는 소식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한화 시스템이 개발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전기식 수직 이착륙기 버터플라이를 미국 오버에어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100% 전기로 구동되는 버터플라이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약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서 에어택시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앞서 이 탄소 소재는 무게를 혁신적으로 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탄소 소재가 적용되면 무게가 한층 가벼워져서 더 많은 화물과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고 또 운항 거리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 것이고요. 네. 게다가 금속에 비해 녹도 잘 슬지 않고 균열이나 변형에도 강화하는 점이 들어서 더욱 안전한 기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게 에어 택시다 보니까 무게 줄이는 게 또 핵심일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탄소가 꼭 필요한 소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산 기업인데요. 군사 위성 기술을 개발해오던 한화 시스템은 최근엔 인공위성과 또 말씀드렸던 에어택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하이테크 성장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영국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 벤처기업인 페이저 솔루션의 핵심 자산을 인수했고요. 12월에는 미국 통신기업 타이에타에 우리 돈으로 약 330억 원을 투자해서 글로벌 저궤도 위성 안테나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룰 때 국내 우주 위성 전문 기업인 세트레가의 지분 30%를 인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증권업계에선 한화 시스템과 세트레가의 협력 확대 또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때 아크인베스트 또 캐시우드가 이제 미래 산업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혹시 그때 방송을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미국 펀드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크인베스트 말씀하셨던 캐시우드가 설립한 자산운용사인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올해 첫 ETF 테마로 우주항공을 선택했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국내외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이 ETF가 상장되지는 않았고 업계에선 내달 말쯤 상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주항공에 돈이 급격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화에도 그만큼 더 기대감이 실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그 점을 들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이투자증권은 3만 원 위로 보고 있고요. IBK 투자증권 등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미래산업의 사업 가치를 목표가에 포함시키고 있는 건데 다만 미래 성장성을 미리 가져와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래 먹거리 사업을 주도할 두 기업 효성 첨단 소재와 한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사과할게요라고 돼 있네요. 네, 앵커. 그동안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는 건 보면은 뭐 굉장히 잘못한 일이 있나 본데 왜 갑자기 하는 거죠? 네, 오늘은 걸려 들으셨네요. 네. 제가 사과하는 게 아니고요. 사과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간 한국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애플이 3년 만에 애플 스토어 2호점을 여의도에 열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사과였군요. 네.
1호점은 가로수길에 있잖아요. 네. 2호점이 이번에 문을 연다고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내일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데 알아두셔야 될 것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니까 내일은 좀 가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애플 가로수길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유리벽을 설치해서 매장이 다 들여다보이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이건 사실 미국 뉴욕을 비롯한 전 세계를 가봐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만 애플은 여의도점을 위한 맞춤형 로고를 좀 선보였는데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네, 애플 로고인데요. 저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반도체가 떠오르네요. 이게 디자이너의 작품인데 네. 고층 빌딩을 형상화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소양이 좀 부족해서 이게 왜 고층 빌딩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도 보이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자 말대로 애플이 최근에 좀 사과할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한국어 서비스를 좀 제대로 해주지 않아가지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었죠. 네, 저희도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애플은 이번에 여의도점을 내면서 인력이 2배 정도 충원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후에도 명동이나 또 부산 해운대 등에도 애플 스토어가 계속해서 개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에 동시에 애플 스토어를 여러 개 개장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에 유독 좀 소홀해왔던 애플이 갑자기 뭐 충성도 높은 한국인들에게 뭐 좀 화답하기 위해서 이런 예쁜 짓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배경이 따로 있겠죠? 네, 사실 그 이면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한국 시장을 정복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일단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하면 사실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4분기에 애플이 이 삼성의 1위 자리를 좀 빼앗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이폰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가 출시가 됐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외산폰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에서도 점유율을 20%대까지 좀 끌어올리면서 애플이 좀 상위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도 애플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한테도 상당히 위협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LG전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3강 체제를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LG전자가 국내에서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삼성전자 아니면 애플 두 회사 중에 하나가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애플이 이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애플 스토어 여의도점이 LG전자 본사와 좀 닿아 있죠. 그리고 또 애플이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다가 최근에는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라인업을 좀 늘리는 것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로 좀 풀이가 됩니다. 보급형 제품을 내놓는다는 게 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LG전자의 고객들이 그동안 좀 뭐 보급형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똑똑한 발언 감사한데요. 원래 LG전자는 국내 시장에서 사실 프리미엄 폰보다 중저가 폰이 네. 훨씬 더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제품이라고 하면 그럼 중국 제품 많이 쓰지 않을까? 이 자리에 중국 시장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제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잘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뭐 아니면 삼성전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애플 이외에 또 삼성전자도 사실 지난해 제일 잘 팔린 게 A 시리즈 그러니까 중저가 스마트폰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프리미엄 입지를 갖춘 애플이 중저가 라인업까지 좀 갖추게 된다면 상당히 공격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기업들은 뭐 하나 치밀하게 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우주 플리즈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대충 예상이 되는데 이 플러스픽이 점점 좀 아재 개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와 시청자의 재미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주 할 때는 뭔가 요청할 때 우리가 우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주가 아니고 타이거 우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큰 사고가 있었죠.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타이거 우즈가 탄 차량인데 이게 전복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 앞부분이 다 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게 현대자동차의 우주 플리즈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우주 플리즈요?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현대차가 타이거 우즈에게 우리 차를 타라고 요청을 해서 타이거 우즈가 탔고요. 그래서 안전했던 겁니다. 사고 당시 몰았던 차량이 현대차의 제네시스 GV80이었거든요. 현재 미국에서는 현대차가 후원하고 있는 골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사의 차량을 타이거 우즈에게 제공을 했는데 타이거 우즈가 그래서 이 GV80을 타게 된 거죠. 사고가 나서 현대차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뜻밖의 호재가 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차량에는 뭐 에어백이 10개나 달리고 운전자를 위한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들은 미국에서 잘 알려진 SUV 차량이 타이거 우즈의 목숨을 살렸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우수한 안전성을 좀 알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퇴원하고 나서는 후원사 차량 지원이라는 게 이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차를 앞으로 몰아야 될 텐데
그 이후에도 이 GV80을 구매해서 탈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 타이거우즈랑 친하진 않은데 들어본 바에 따르면 뭐 람보르기나 포르쉐 같은 슈퍼카를 굉장히 다량으로 보유한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져 있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사실 뭐 퇴원 이후에도 제네시스를 탄다면 인정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례들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방송인 박지훈 씨 부부가 볼보의 XC90이라는 차량을 타고 여행을 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손가락만 다치는 등의 경미한 그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서 국내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지 요즘 부쩍 이 안전성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완성차업계에서 안전성 굉장히 좀 신경을 기하고 있는데요. 뭐 벤츠나 볼보는 안전성 테스트하는 시설을 마련하기도 했고 최근에 포르쉐 같은 경우는 내구성 테스트 과정을 전적으로 다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뭐 차들 가격도 비싸지는데 이렇게 안전성에 관심들을 갖기 시작하는 건 뭐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차별과 구별 사이네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별은 좀 납득이 가는데 차별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로 차별과 또 구별 사이에 있는 게 백신 여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백신 맞은 사람 인증해주는 여권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백신 여권이라는 게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 여권처럼 인증서를 주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스포츠 관람,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일상의 복귀를 많은 사람들이 하려면 이걸 도입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고 또 반대로 백신 맞지 못하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입할 거란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 지금 도입이 된 나라들이 있습니까? 네, 아이슬란드가 지난 1월에 도입한 이후에 유럽에서 13개 국가가 좀 도입을 하거나 또 도입의 예정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백신 맞으면 예방접종 증명서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 백신 여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도입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방접종 증명서요? 이게 네. 백신 여권하고는 다른 건가 보죠? 조금 다릅니다. 특정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갖고 있다. 이러면 코로나19 확진자랑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 같은 것들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여행 즐기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백신 여권 도입되는 걸 바라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활동이 좀 편안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공업계에서는 이 백신 여권이 활로를 좀 넓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국자나 출국자에게 내려지는 조치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더해서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1분기 안으로 스마트폰 앱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트래블 패스라는 것을 이제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게 백신 접종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백신 여권에 대해서 그런데 이 반대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까?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뭐 임산부나 또 종교적 이유로 사실 백신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일각에서는 접종을 마친 사람의 자유만 보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약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논란이 됐던 게 영국에서는 일부 기업이 백신 접종자만 채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백신을 안 맞고 해외를 돌아다니면 맞은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러네요. 생각도 저는 드는데 네. 뭐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도 곧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접종을 마친 사람이 2% 정도밖에 안 되는 만큼 사실은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사실 불가피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벌써부터 여행은 물론 전자결제나 QR코드 관련 업체들이 이 백신 여권 관련주로 꼽히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급 구조에서 문제가 드러난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이렇게 4가지 핵심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100일 동안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 품목들은 미국이 해외 공급망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품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남자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의 단짝이자 오랜 사업 파트너인 찰리 먼거입니다.
워렌 버핏 못지않은 해안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그가 최근 전 세계적인 투자 광풍을 우려하면서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가격이 모두 거품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때 5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과 작년부터 급등세를 보인 테슬라에 대해 벼룩과 이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서 어느 것이 더 나쁜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장차 교환 수단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비트코인을 절대 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자재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1950년대 같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는 부진했다면서 만약 바이든이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다면 시멘트를 필두로 원자재 사이클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미 구리는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 고속도로와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번 달에 법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부양책 추진에 집중하면서 발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빠르면 다음 달에는 인프라 법안이 공개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생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미국 전기차 회사 피스커와 손잡고 전기차 개발에 나섭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피스커는 폭스콘과 전기차 개발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두 회사는 2023년 4분기부터 피스커의 두 번째 전기차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폭스콘은 피스커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연간 2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국내 첫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K-뉴딜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첫 번째 정기 변경을 시행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EU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롯데그룹의 위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상황은 오너 기업의 숙명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리더십의 공백이 조직 전체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례도 비단 롯데뿐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혁신성이 강조되는 유통가에서 수직적 관료주의만큼 조직에 위협이 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이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이른바 회복 탄력성, 위기를 빠르게 수복해가는 역량이 조직의 성패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겠죠.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통해 혁신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되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